네, 안녕하세요. 유넬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오컬트라는 주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스텔라맨이라는 책에서 한 서문을 제가 이제 텍스트를 캡처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스텔라맨이라는 책이 책의 부제가 Hermetic Philosophy Book 2였죠. 그래서 헤르메스 철학 제2권. 그리고 이제 서문의 제목은 Message from Isis였습니다. 그래서 이시스 여신이라는 그 이집트의 대표 심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공부, 뭐 헤르메틱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고대인들의 지혜, 뭐 영적 공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입문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문에서 이제 다뤄봤고요. 그 오늘은 그 헤르메스 철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헤르메틱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 카이발리온이라는 책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두 개가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카이발리온 이제 원서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서로 나온 책의 표지입니다. 자, 이 카이발리온 또는 키발리온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이제 뭐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카이발리온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사에서는 또 키발리온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카이발리온이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 The Kybalion, A Study of the Hermetic Philosophy of Ancient Egypt and Greece. 카이발리온,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헤르메스 철학에 대한 연구. 자, 그 뒷페이지에서 이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헤르메스라는 사람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현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이집트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말하자면 서양의 학문의 중심지, 문명의 중심지, 그래서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었죠. 자,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러한 사상들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도 넘어가서 그리스에서도 역시 그 철학자들의 시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뭐 이러한 영향의 덕분으로 뭐 말하자면 뭐 피타고라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오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칭해서 이제 헤르메스 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The Three Initiates, 세 명의 입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는 익명으로 발표된 책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꼭 세 명이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라기보다도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헤르메스 철학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익명으로 발표된 책이다. 1908년에 요기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발간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헤르메스 가르침 키발리온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에 하모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헤르메스 철학의 그 창시자라 알려져 있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는 과연 누구인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고, 이 사람이 뭐 나중에 또 신격화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리스의 신들 중에서도 헤르메스가 있잖아요. 그 헤르메스 신과 뭐 동일시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헤르메스라는 인물의 정체도 오컬트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연 누구인가? 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라고 하죠. 이 트리스메기스토스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three times great라는 거거든요. 트리스, 3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기스토스, 말하자면 majestic하다, 위대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The great, 위대하고 위대한. Master of masters, 마스터 중에서도 마스터인, 마스터들의 마스터다. 그러니까 최고의 마스터란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지혜롭고 뭐 그런 사람, 위대한 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문자 그대로 three times great, 세 번 위대한 자다. 자, 여기서 왜 3라는 말이 쓰였냐면은 그 헤르메스가 그 고대 이집트의 최고의 왕이자 최고의 철학자이자 최고의 사제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유치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뭐 어쨌든 그렇게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 그 로제타석 아시죠? 로제타석. 그게 아마 19세기인가 뭐 그때 그 발견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로제타석이라는 것에 이제 세 개의 언어로 이제 같은 내용이 이런 적혀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산이 발견되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이었냐면은 그 로제타석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언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여러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 상형 문자가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로제타석에서도 이제 헤르메스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the great 위대하고도 위대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현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3대 과학의 창시자다. 자, 이 고대 이집트인데 그럼 정확히 언제냐? 그 시대는 사실 불분명해요. 지금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뭐 아주 뭐 기원전 뭐 만 몇 년 뭐 또는 뭐 그 아주 오래된 시점에 살았었고 그 사람이 이런 철학 체계를 지식 체계를 뭐 수립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이 헤르메스라는 사람 철학이라는 것이 그 사실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집대성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자를 그냥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붙인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이게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제 지혜의 신, 지혜와 지식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죠. 그 신이다. 뭐 그리고 이제 그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토스라는 사람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그리스 신과 이제 동일시되어서 말하자면 신격화됐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픽션 캐릭터다.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익명의 어떤 현자가 만들어낸 그런 지식 체계를 에다가 이제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것이다.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실제로 그 카이발리온 책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헤르메스가 이제 아브라함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의 스승이었다. 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 헤르메스가 사실은 이집트의 모세다. 그 모세 아시죠?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했었던 그 선지자.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자세히 헤르메스와 이제 모세스의 삶을 보면은 이제 좀 공통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실제로 모세스는 이제 이집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이집트인이죠. 그 물론 모세가 이제 원래 유태인이냐, 뭐 이집트인이냐, 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집트에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한 것은 맞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헤르메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왼손에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게 이제 카두시어스라고 불리는 거죠. 오늘날 현대 의학의 이제 심볼이기도 하고요. 어떤 지팡이에 이렇게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서로 꼬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맨 위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것이 있고 그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었죠. 모세 지팡이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그 지팡이가 많은 활약을 했었죠. 자,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그 모세는 말하자면 마인드를 상징한다. 인간의 정신, 지적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헤르메스도 똑같습니다. 지혜의 신이고 마인드 프린시플, 우리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헤르메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모세와 헤르메스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이 동그라미에 있는 것은 이제 새죠. 이게 이비스 또는 아이비스라는 그 새인데 헤르메스의 심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벽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헤르메스의 머리가 요 새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따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른손에 손 위에 이게 둥둥 떠 있는 이 초록색 물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메랄드 태블릿입니다. 그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응의 원칙이 적혀 있는 그 고대 뭐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는 개가 있죠. 이 개 역시 헤르메스의 심볼 중 하나입니다. 이 충실한 개가 항상 헤르메스와 함께 했다라고 하죠.
어, 그 얼마 전에 했었던 영화 그 뭐였죠? 그 킹스맨 혹시 보셨나요? 그 킹스맨 보면은 이제 여러 주인공이 어떤 비밀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그 후보생들, 입문자 후보생들에게 이제 개가 한 마리 주어지죠. 예,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 헤르메스와 이 헤르메스의 개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가 어떤 그 용 또는 뭐 악어처럼 생긴 입에서 불을 내뿜는 악어를 이제 밟고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집트 신화에서 등장하는 타이폰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사악한 그런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거를 이제 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헤르메스로 대변되는 그 마인드의 파워, 정신의 힘, 지혜 이런 것들로 인간의 동물적인 욕망, 그 좀 불을 내뿜는 그 불 같은 야망 이런 것을 잠재웠다. 뭐 그런 상징을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현자가 이렇게 그 뱀이나 이런 파충류를 이렇게 밟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함으로 지혜 이런 것으로 그 동물적인 본능을 이렇게 잠재우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었던 그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시스 여신이 밟고 있는 뱀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3대 과학의 창시자다. 이 3대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연금술, 점성술,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만 든 건데요. 이제 연금술, 그 알케미라고 하죠. 연금술을 영어로 알케미, AL 이것은 뭐냐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태교에서는 신을 L이라고 하죠. R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슬람에서는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알에서 나온 겁니다. 알라. 그래서 알케미에서 그 알은 신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케미 거기서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말이 나온 거죠.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스트리. 그래서 알케미 이거는 신의 화학이다. 신성한 화학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케미라는 단어가 고대 이집트의 명칭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집트라고 안 그러고 그 땅을 오늘날의 이집트 그 땅을 켐메트 또는 캠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땅.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알케미 연금술의 원조가 뭐 이집트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그 헤르메스가 그 이집트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알케미의 창시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연금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저희가 이 헤르메스 철학에서 이제 연금술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변환의 과학이라는 거거든요. 변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영어로는 이제 알케미에서는 주로 이제 change 뭐 이런 transformation 이런 단어보다는 이제 transmuta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마인드 프린시플은 전부 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늘과 땅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가면서 그 하늘과 땅, 예를 들어서 천국과 뭐 지구, 이거는 말하자면은 두 개의 극단이거든요. 그죠? 맨 그 영적으로 가장 높은 그 단계를 말하자면 천국 또는 이제 하늘에다가 이제 보통 비유를 하고요. 가장 낮은 단계를 말하자면 뭐 낮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물질 이런 것을 이제 땅 또는 뭐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두 개의 극단인데 이 헤르메스라는 존재는 이 두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말하자면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그리스의 헤르메스 신, 이 신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전령이죠.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신이 이제 헤르메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를 땅에다 전달하는 그 두 극단 사이에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리고 머큐리, 로마에서는 머큐리라고 하죠. 그 머큐리라는 신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네이버의 심볼이기도 한데 그 모자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 신발에도 이제 날개가 달려 있죠. 그 날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제일 바쁩니다.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바쁜 신이 머큐리예요. 이 머큐리는 이제 올림포스 산에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말하자면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반면에 하데스 있죠. 그 지하 세계.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이제 하데스인데 그곳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신의 필경사이기도 하죠. 그 스크라이브, 신의 말씀을 문서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서기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신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그런 지식을 전수해준 장본인이 헤르메스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실 헤르메스가 쓴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실제로 헤르메스라는 어떤 사람이 이게 썼다라기보다도 그 헤르메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드를, 인간의 정신을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책을 쓴다는 것은 뭐 여러 작가들이 책을 쓴다는 것은 결국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인드 프린시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생각을 글로써 표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두 극단 사이를 오가면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헤르메스가 그 창시자란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그 헤르메스에 해당되는 이제 다른 종교 또는 이제 문화권 전통에 그 해당되는 캐릭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헤르메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를 그 매개체잖아요, 결국. 예. 그런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물적인 상태에서 신적인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전수한 사람이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머큐리 또는 헤르메스에 해당되는 그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역시 이제 그 마인드 프린시플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동양은 약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잡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불필요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해야 한다. 뭐 그런 쪽 관점만 다를 뿐이지 그 프린시플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아이고, 여기 첫 페이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 자, 점성술입니다. 그걸 말하면 점성학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현대에서는 이제 천문학으로 이제 불리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어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결국 하늘이잖아요. 그죠? 우주잖아요, 우주. 그래서 그 우주를 공부하는 학문이 점성술, 천문학. 이거를 말하자면은 그 오컬트 기억하시나요? 오컬트를 라는 그 지식 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대우주에 대한 공부고 하나는 소우주에 대한 공부다. 이 점성술 또는 천문학은 대우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3대 과학의 창시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심리학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야죠. 뭐 현대 심리학. 그리고 이것은 결국 소우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에는 이제 연금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다음 블랙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헤르메스라는 것은 사실 그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이집트에서는 이제 토트라고 불렸죠. 토트라는 신이 있었죠. 그 이집트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토트라고 있습니다. 이 토트 THOTH인데 그 우리 영어 단어에서 thought라는 단어 있죠. thought, 이게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thought라는 단어가 이제 thought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thought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정신의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정신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라는 신적 존재로 투항되었음. 그리고 이제 뭐 여긴 적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머큐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공교롭게도 그 연금술에서 일단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연금술에서는 일단은 그 남성적인 프린시플, 그 이제 말하자면 창조의 힘, 그것을 이제 유황, 설퍼로 이제 그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설퍼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받는 쪽, 그것을 이제 소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수은이거든요. 수은이 뭐냐면 머큐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가 뭐 한 가지 비유하자면 이제 설퍼는 양이고 솔트는 이제 음이에요. 그리고 또는 하늘과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머큐리다, 수은이다라는 거예요. 그 머큐리가 수은 머큐리도 있고 이 신의 이름 머큐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성 중에서도 머큐리가 있죠. 그 수성이죠, 수성. 네. 이 수성이 어떻습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잖아요. 그 태양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말하자면 비서죠. 신의 전령이자 신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헤르메스 철학, 이 헤르메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책이 이제 쓰여진 것으로 그 공식적으로만 해도 한 42권, 그 4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심볼릭합니다만은 42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거 주요 저서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The Emerald Tablet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이건 책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글귀에 가깝습니다. 뭐 한 장 A4로 하면 한 장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안에 하지만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또 디반 그리고 가장 그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조금 약간 장문의 책은 그 디바인 파이멘더라는 책입니다. The Shepherd of Men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셰퍼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셰퍼드는 뭐냐면 그 목자라는 뜻이죠. 목자. 그 말하자면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예. 그 기독교에서도 이제 목자의 개념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헤르메틱 철학 이런 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뭐 헤르메틱 철학에서 그런 리추얼을 했다라고 해요. 그 대사제가 헤르메스의 대사제가 어떤 어린 양을 들고 그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다고 하죠. 이 양이 뭐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사하여 줄 그런 뭐 희생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몇천 년 전에 그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몇천 년 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디바인 파이멘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퍼스 헬메리컴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모음집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성경이라는 책이 이제 여러 사진 책들의 모음이잖아요. 묶음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개의 책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성경이라고 불리듯이 이제 코퍼스 헬메리컴이라는 이제 그 모음집에는 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건 서기 2, 3세기에 출판된 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발리온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헤르메스 철학의 7대 원칙, The Seven Hermetic Principles라는 거거든요. 이 프린시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신이 곧 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이 이 우주를 만들면서 이 우주의 어떤 법칙 같은 것을 이제 박아놨는데, 박아놨다는 거죠. 그 법칙은 뭐 물리학의 그런 법칙처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가 없고 그것을 거스르게 됐을 경우는 반드시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칙을 이해를 해야지 그 뭐 고통도 최소화하고 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먼저 프린시플, 이 프린시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칙이라고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이 단어 자체는 라틴어 프린시피아에서 유래된 단어로 으뜸이다, 가장 중요하다, 선두, 가장 리딩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하이어라키, 어떤 계층 구조가 있잖아요. 그 계속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뭐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영적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이런 공부를 오컬트의 길로 가거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으뜸인 그 원칙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헤르메스학의 원칙, 헤르메스 철학의 이런 헤르메틱 프린시플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마크 페시오시 같은 경우는 뭐 natural law다, 자연의 법칙이다, 또 도덕률이다, law of morality. 결국은 이 도덕률이다.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이제 맨리 피오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른 용어, 뭐 예를 들어서 divine law다, 뭐 신성한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이 카이발리온에서 이제 7가지 원칙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그 맨리 피올씨도 그 어떤 강연에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7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거의 이 카이발리온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맨리 피올씨는 제가 자세히 지금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카르마의 법칙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점, 예, 그런 게 있고요. 자, 이 프린시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자연의 법칙, 헤르메틱 프린시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전 우주에 걸쳐서 상시 작용하고 있는 항상 이 법칙은 항상 말하자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이 창조주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이제 창조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수백만 년 동안 계속 뭐 우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곳 작용하고 있을 그런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작용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은 그리고 그 헤르메스 학이라는 것은 종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떤 신념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영적 일종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가장 비슷하게 비유하자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발리온에서 이제 얘기하는 7개의 원칙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심론의 원칙, the principle of mentalism. 자, 그 헤르메스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이제 멘탈, 정신, 마인드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principle of mentalism이라는 게 있고요. 즉 정신의 힘이 어떤 그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응의 원칙,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e 또는 the principle of analogy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에메랄드 태블릿에 적혀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진동의 원칙, the principle of vibration, 극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polarity, 리듬의 원칙, principle of rhythm, 인과관계의 원칙, the principle of cause and effect 또는 이건 뭐 카르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결과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gender. 그래서 7가지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하다 보니까 좀 예상보다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맛배기,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